프롤로그. 동사에겐 감정이 없을까? 가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다. 동사만으로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상을 받으러 가는지 벌을 받으러 가는지 알 수 없다. 가벼운 발걸음인지 무거운 발걸음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라는 또 다른 언어를 만들어 쓴다. 동사에 감정을 입힐 수는 없을까? 책은 이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몇몇 동사 가까이 다가갔다. 먼 발치에서 볼 때와 달랐다. 의외로 표정이 풍부했다. 웃을 줄도 알았고 울 줄도 알았다. 토라질 줄도 알았다. 정말 동사에겐 감정이 없을까? 동사에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닐까? 따뜻한 눈으로 보면 따뜻한 동사, 고요한 눈으로 보면 고요한 동사, 명랑한 눈으로 보면 명랑한 동사. 이제껏 우리는 동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듣지 않았으니 따뜻함도 고요함도 명랑함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질문을 거둬들였다. 동사에 감정을 입히려고 애쓰는 대신 귀를 열고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 어쩌면 동사는 오래전부터 그들을 만들어낸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형용사를 부러워하며. 동사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지녔는지 조리 있게 말도 잘했다. 동사가 내게 들려주는 말을 차곡차곡 듣다가 동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다. 나는 그 말을 했고 동사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맑게 웃었다. 딱 하나의 표정만 허락된 형용사보다 동사 네가 훨씬 자유로운 언어야. 속이다. 솔직한 거짓말. 내 딸 이름은 담이다. 정담. 한글 이름이다. 뜻은 딱히 없다. 담벼락을 뜻하는 담도 아니고 등짝을 불편하게 하는 담도 아니다. 아담하다, 소담하다에 붙는 담도 아니고 쓸개담도 아니다. 나는 뜻을 정하지 않았다. 딸이 크면 가장 마음에 드는 뜻을 알아서 고르라는 뜻이었다. 배려였거나 배려를 가장한 게으름이었거나. 담이가 태어나고 내 아버지와 나는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나는 내 딸 이름을 내 손으로 짓고 싶었고 아버지는 어디 이름 짓는 곳에서 이름을 받아왔다. 아버지가 내민 한자 이름,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지치지 않는 전화로 나를 압박했고 나는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으로 저항했다. 내 기억으로는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 조용한 전쟁은 신고 마감 사나흘 전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나는 준비된 이름 담을 담에게 줬다. 지금 담이는 담이라는 이름을 좋아한다. 자신의 차에 담붕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이름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아니,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싫어했던 것 같다.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이 생각난다. 담이 3-4살 때였을 것이다. 아직 어린이집도 가지 않을 때, 외동이라 혼자 노는 법을 열심히 익힐 때. 그날 나는 일찍 퇴근했다. 하늘엔 해가 넉넉했고 우리 아파트엔 주차 공간이 넉넉했다. 놀이터에서 담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다. 혼자 노는 법을 꽤 익힌 것 같았다. 아빠를 발견한 담이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아빠 품으로 달려왔다. 충돌을 겁내지 않는 질주였다. 나는 무릎을 굽혔고 두 팔을 벌렸고 부녀상봉은 감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아빠 오늘 일했어? 일했지. 잘했어? 잘했지. 어제 했던 대화가 오늘도 오갔다. 경비실 앞을 막 통과할 때였다. 다미를 발견한 경비 아저씨가 말했다. 다혜 아빠 오셨네? 잘 놀았어?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다혜라니? 누가 다혜라는 거지? 잠시 후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굴렀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경비 아저씨를 속인 것이다. 자신을 정다혜라고 소개한 것이다. 담이라는 무덤덤한 이름이 창피했는지 모른다. 두 글자로 된 예쁜 이름을 갖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가짜 이름을 내놓다니. 저 조그만 것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웃음을 수습하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쓰러져서 떼굴떼굴 웃었다. 다혜라니, 다혜라니. 남을 속이는 것. 우리는 이를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모든 속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미의 거짓말은 귀여운 거짓말이다. 어쩌면 가장 솔직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 서너 살 다미는 자신의 이름이 싫었으니까, 싫은 걸 싫다고 표현했으니까, 싫은데 좋은 척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늘 싫은데 좋은 척, 좋은데 싫은 척하고 산다. 많이 가졌는데 없는 척, 가진 게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산다. 척하고 사는 건 내가 나를 속이는 짓이다. 척하고 살다 보면 나도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헷갈릴 수 있다. 내가 나를 다 분실할 수도 있다. 다미는 잠시 다혜를 거쳐 다시 담이 되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 취하다. 외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받는. 우리는 안다. 술잔에 늘 알코올 3, 외로움치를 섞어 마시는 우리는 안다. 외로움을 술로 달래면 다음날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둠이 깔리면 술을 찾는다. 내가 나를 꼬드겨 술집으로 데려간다. 알면서 왜 그럴까? 알면서 왜 괴로움이 예정된 곳으로 나를 데려갈까? 하나를 더 알기 때문이다. 외로움 견디는 것보다 괴로움 견디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외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받는 정직한 거래가 술이라는 것을. 술맛의 10%는 술을 빚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90%는 마주 앉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썼다. 많은 술꾼들이 동의해 줬다. 읽는 순간 휴대폰을 뒤졌다고 고백해 줬다. 그래, 우린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취한다. 16.5도짜리 알코올에 취하는 게 아니라 36.5도짜리 사람에 취한다. 중간쯤에서 만나자는 내 제안을 거절하고 강북 끝에서 강남 끝까지 단숨에 달려와주는 그 사람의 성의에 취한다. 자리 잡고 앉자마자 오늘은 내가 쏜다고 선언해버리는 그 사람의 허세에 취한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아무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그 사람의 배려에 취한다. 내 앞에 앉은 그 사람은 내 외로움을 홀짝홀짝 다 받아 마시고도 외롭지 않은 척 허허 웃는다. 그 넓은 웃음에 취한다. 그 좋은 표정에 취한다. 사람에 취해 나는 그 밤 조금씩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된다. 가만, 사람에 취한다면 굳이 술이 필요할까? 공원 벤치 같은 곳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면 서로에게 취하지 않을까? 술값, 안주값 다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술이 하는 일이 있다. 공원 벤치에선 꽃이 보인다. 바람이 보인다. 고개 들면 두 사람을 빤히 내려다보는 구름도 보인다.
그리고 들린다. 지나가는 강아지 꽁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느린 바퀴 소리가 들린다. 구름을 망가뜨리고 도망가는 비행기의 긴 꼬리음도 들린다. 보이는 것들이, 들리는 것들이 사람의 취하는 일을 방해한다. 술은 이들의 방해를 방해한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들리는 것을 들리지 않게 한다. 술이 일을 시작하면 벽에 붙은 안주값이 얼마인지 보이지 않는다. 회식 자리 평화를 파괴하는 느끼한 건배사도 들리지 않는다. 일종의 부드러운 마법이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 사람에 온전히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혼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앞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에 취할 수 있을까? 있다. 사람이 있다. 그 순간 내 앞에는 나라는 사람이 있다. 평소 나는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듣지 않아도 다 안다고 믿는다. 내 귀를 남의 이야기 듣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러나 혼술 자리에서 나를 만나면 내 이야기를 듣는다. 내가 몰랐던 내 이야기, 다른 귀를 의식하지 않는 내 깊숙한 이야기를 듣는다. 내 고민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 두 팔을 사용하여 내가 나를 꼭 안아줄 수도 있다. 오늘 밤도 사람에 취하고 싶다. 너에게 취하든 나에게 취하든 푹 취하고 싶다. 술잔이 쨍 부딪히는 건배가 아니라 가슴이 쿵 부딪히는 진한 건배를 하고 싶다. 내일 아침 외로움 대신 찾아올 괴로움에게 실컷 얻어맞고 싶다. 아마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대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건 이미 내게 소주 한 잔 값이 흘러왔다는 뜻이니까. 사람하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말. 말도 생로병사를 겪는다. 어떤 말은 사회의 벽에 부딪혀 알아눕기도 하고 어떤 말은 수명이 다하여 사라지기도 한다. 새로 태어나는 말도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동사는 전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다. 21세기 현재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만 이 책에 실릴 자격이 있는 걸까? 아직 태어나지 않는 말도 하나쯤 있어주면 안 되는 걸까? 사람하다. 이런 말은 없다. 나는 이 말이 없는 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사람으로 태어나 마땅히 해야 할 노릇을 하는 것, 이런 뜻을 지닌 말이 왜 없을까? 사랑하다와 거의 동시에 만들었어야 할 말을 왜 만들지 않았을까? 게으름일까? 깜빡 놓친 걸까? 아니면 사람하다와 인간하다 둘을 놓고 수천 년 고민하고 있는 걸까? 나는 사람 노릇하며 산다는 말을 사람하다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물론 나 따위 허접한 작가가 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계속되어도 괜찮은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절망이 깊어 죽음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염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북돋아 줬지. 내가 염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북돋아 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염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북돋아 주는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일도 모레도 이런 어지러운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말을 받아 쓰는 속기사가 낑낑 힘들어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힘내라고 용기도 북돋아주는 행위를 사람하다라고 표현하자는 제안에 세상이 동의한다면 속기사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다. 대화는 이렇게 바뀔 테니까. 마포대교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사람했지. 내가 사람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짧은 대화가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짧게 분명하게 어지럽지 않게 뜻을 전달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말을 만들자는 것이다. 인싸나 갓생 같은 현란한 말만 만들지 말고 따뜻한 말도 하나 만들자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라는 답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 사람하자. 세상이 사람하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이 책 출간 직후 이 말이 생겼다고 믿고 사람하자. 안녕하세요.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사책이라는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짧은 글을 주로 썼는데요. 제 나름으로는 긴 글에 처음 도전하는 셈입니다. 오늘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는데 여러분은 제 낭독에 공감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제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